네, 안녕하세요. 9월 17일 이광재의 끝내주는 경제를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말에 에이펙에 와서 한미 정상회담이 있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123가지가 발표되었고요. 어제 삼양식품과 농심 등 소위 라면, 면비디아에서 오늘은 K뷰티, K웹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스닥에 상장된 네이버 웹툰이 폭발적인 상장을 했네요. 중국이 틱톡을 미국과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과연 이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오늘은 항상 따끈한 뉴스를 확실하게 분석해주는 우리 이정환 폴리스 대표랑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죠. 국정과제 1번은 4년 연임제 개헌이다. 네네.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정말 이제 87년 체제를 넘어서 26년 체제로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그 국정과제 1번이 4년 연임제로 개헌하기로 포함을 했고요. 그게 1번입니다. 그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고요.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고 검찰의 영장 청구권을 특정을 폐지하고 행정수도를 명문화하는 등의 개헌 의제를 어제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정치는 헌법 전문에 담기로 했고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전두환에서 노태우 넘어갈 때 87년 체제라고 했다면 지금 이제 거의 40년 만에 26년 체제로 이제 전환을 하는 그 큰 그림을 만들었고요. 인공지능 3대 강국, 그다음에 100조 원 국민성장 펀드, 그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는 무려 법률을 751건 그리고 하위 법률 215건을 거의 1000건 가까이 입법 조치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당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이 진행할 것 같지만 굳이 올해 안에 110건을 이제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 개헌 본격적으로 이제 개헌 전국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라를 완전히 새로 설계하겠다는 거네요. 그죠? 이때 민주당이 정말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87년 이전과 이전이 다른 것처럼 완전히 국가의 체제와 그 민주주의의 어떤 시스템이 달라진 것처럼 이제 26년 체제에서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그 민주주의 국가가 될 텐데 어떤 나라에 살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눈여겨봤던 게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면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면 우리 대통령 선거에 항상 있었던 후보 단일화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각자 정당이 소수 정당이라도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 단위에서의 새로운 형태의 정당이 나타날 수도 있고 우리 그동안 과거 민주노동당이나 정의당이나 소수 정당들이 어떤 이제 연정이 좀 더 본격화할 수도 있고 정치가 좀 더 다변화하거나 정치적 어떤 그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어떤 그리고 수십 년을 이어온 양당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체제의 시스템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다당제의 기반이 만들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우리가 라면 할 때 엔비디아에서 삼양 농심을 얘기했는데 그거에 이어서 K뷰티 그 면 얼굴면 그 화장품 여기 면비디아가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를 이야기할 때 세계에서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반도체 기업의 엔비디아였잖아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불닭볶음면의 그 삼양라면이나 아니면 농심의 면비디아, 농심의 이제 그 농심이 주가가 폭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우리가 그 한국의 또 성장 산업인 K뷰티를 눈여겨보자라는 게 오늘 이제 주제인데요. 기초 화장품과 색조 화장품 수출이 무려 46억 달러. 색조 화장품은 8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림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그림 한번 띄워주십시오. 엄청난 액수인데. 네, 이 지금 이제 미국의 MBC 방송에서 100개의 선크림, 선블록 그 화장품을 꼽았는데 이 한국 이거 뭐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100개를 뽑았습니다. 전 세계 모든 화장품을 모아다가 이렇게 그 선크림 100개, 100개를 한 거죠. 근데 이제 보시면 이제 쭉 있는데. 계속 내려가시면 이제 진짜 이렇게 발라보고 뭐 유해성도 측정하고 뭐 가격도 보고 모든 걸 다 봤죠. 계속 내려가면 100위부터 있죠. 100위는 뭐 솔라메이트, 싱크스팟, 98위, 92 쭉쭉쭉 있는데 맨 마지막에 압도적인 1위 제품이 한국 제품입니다.
네. 잠깐만요. 쭉 내려가 볼게요. 한국 제품인데 워낙 많아서. 제품인데 이거 한국에 뭐 특별히 마케팅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이렇게 100개를 다 발라봤더니 그중에 가장 뛰어난 게 이 보시면 뭔가요? 이게 자작나무 수분 크림이라는 한국 제품인데 이게 보시면 이제 미국에 21달러니까 한국 돈으로 3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 우리가 흔히 접근할 수 있는 쿠팡이라든가 한국의 이제 쇼핑몰에서는 한 16,000원에 살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미국 사람이 2배 정도 비싸게 주고 사는 제품인데 압도적으로 세계 최고 제품이다. 근데 이게 또 대기업 제품도 아니거든요. 아니고 이거 보시다시피 한글로 쓰여 있는 제품이 미국에서 선정한 세계 최고의 그 선블록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한국의 K뷰티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시장 점유율이 화장품이 22%를 이라는 건 프랑스, 일본을 이기고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죠? 맞습니다. 일본에서도 일본 수입 화장품 중에 30%, 프랑스에 20%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스킨케어에서는 무려 40% 정도.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에서 한국 화장품이 압도적인 그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게 뭐 흔히 우리가 아는 뭐 아모레라든가 뭐 유명 제품들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한국 제품이라는 이유로 잘 팔리는 그 제품들이 압도적으로 많죠. 이게 이렇게 이 점유율이 높은 비결이 뭔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 K 드라마의 열풍도 있고요. 또 이렇게 이 K 화장품들은 또 이렇게 이 제품의 개발부터 이 완성까지 시간이 좀 짧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뭐 이 특성화된 제품들을 빠르게 개발하는 한국적 특유의 뭐 그런 놀라운 순발력과 제품 개발력, 마케팅이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의료 관광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K뷰티와 연결되는 건데요. 그 의료 건강이란 결국 이제 피부 마사지, 피부와 이제 성형과 뷰티가 최고의 고부가치 산업인데 성형하러 온 한국에 온 외국 관광객들이 평균 2주 14일 이상 한국에 장기 체류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 이제 엊그저께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도 국가적 수출 산업을 키울 필요가 있다. 이게 이미 2016년부터 박근혜 대통령 시절부터 한국의 이제 의료 건강에 부가가치세를 10%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부가가치세를 중단하느냐 마느냐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한국 의료비가 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거든요. 이 건강보험 의료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높은 편인데 그런데도 태국과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계속 한국에 오는 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국의 의료 기술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가가치세를 계속 환급해 주더라도 관광객을 많이 모으는 게 좋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외국인 환자가 무려 117만 명이나 됩니다. 117만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보시면 이 2020년 코로나 때이지만 12만 명에서 15만 명, 25만 명, 61만 명 거의 더블로 계속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올해는 이제 거의 200만 명 가까이 될 거다. 그러면 내년에는 더 오를 거고요. 계속 이 한국이 그다음에 한국 의료가 또 이렇게 건강보험 때문에 굉장히 기술력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특히 또 건강과 뷰티, 그다음에 성형외과 쪽에서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아는 미국의 뉴욕에 있는 분이 있는데 네. 외국 사람이에요. 네. 한국에 1등석을 타고 와가지고 네. 여기 와가지고 호텔 잡고 수술하고 묵고 가도 네. 미국에서 하는 것보다 절반값 이하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분을 많이 교포시면 아마 이제 교포들은 한국의 건강보험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교포가 아니고 외국 사람이에요. 아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교포들은 1년만에 한 번씩 와서 의료 쇼핑하는 게 있고요. 심지어 또 최근에 보시면 이제 외국인들도 한국에 와서 뭐 이렇게 팔을 다쳤는데 병원 그런 일화가 있죠. 병원에 갔는데 접수하자마자 30분 만에 의사를 만났고 이 의료보험도 없는데 치료를 받았는데 한 2, 3만 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은 미국 같으면 그게 뭐 접수하고 가면 3일 만에 의사를 만날 수 있고 의료비가 뭐 50만 원에서 100만 원 가까이 나올 텐데 이게 2, 3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한국 국민들은 그걸 보통 2, 3천 원이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압도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의료의 품질을 갖추고 있다. 우리 웹툰도 문화상품이 굉장히 하고 있는 네이버 웹툰이 어제 39%가 올랐어요. 네. 그 전에 먼저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아까 말씀드린 K뷰티의
이 APR이라고 가장 잘 나가는 이제 화장품 업체인데요. APR이라는 업체 여러분 이름 많이 안 들어보셨겠지만 작년 2월부터 2월에 5만 원 정도 됐는데 지금 20만 원이 넘었으니까 4배 정도 올랐죠. 그러니까 KBT의 그 화장품 업체들이 이렇게 글로벌하게 잘 나간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우리 이제 웹툰 이야기를 하면 지금 보시는 이 그림만 보시면 K 웹툰이라 할 만한 네이버 웹툰인데요. 작년 6월에 나스닥에 상장을 했는데 상장하자마자 주가가 많이 빠졌죠. 빠졌는데 그때 빠졌던 이유는 뭐냐면 한국에서는 이렇게 그 웹툰을 유료로 많이 보는데 아직 그 일본과 미국에서는 이제 웹툰을 유료로 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웹툰이란 말이 우린 다 익숙하잖아요. 근데 웹툰이란 말을 최초로 만든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웹에서 보는 카툰이란 말을 만드는 게 그 최초로 만든 게 한국이고 이 네이버 웹툰이 미국에 상장하면서 회사 이름이 웹툰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그래서 웹툰 엔터테인먼트. 웹툰을 그 고유명사 고유명사를 만들어서 회사 이름을 쓴 거죠. 그런데 이게 보시면 이제 그 상장하자마자 지난 1년 사이 주가 많이 빠져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웹툰이 글로벌에서 안 먹히는가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지난 8월부터 갑자기 주가가 올랐죠. 그리고 어제는 무려 어제 하루 동안 주가가 40% 올랐습니다. 보시면 15달러에서 20달러까지 거의 2배가에 지금 오른 상황이죠. 그림 한번 이거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K 웹툰의 성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데 보라색은 유료 이용자고요. 파란 녹색은 무료 이용자입니다. 보면 한국은 이미 이제 유료 이용자가 한 60% 가까이 되죠. 지하철하고 버스 타면 다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무료로 보다가 다 유료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한 60% 정도 되고 일본만 해도 지금 이제 전체 중에 무료 이용자가 한 19만 명 되는데 유료 이용자가 2만 명밖에 안 되죠. 2천만 명 지금 곱하기 100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글로벌 시장을 보면 무료 이용자가 많죠. 근데 이 무료 이용자들이 결국은 한국처럼 다 보다 보면 100원씩 내고 유로로 옮겨올 거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까 이제 그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에서 평가를 받지 못했지만 이게 이제 무료로 옮겨오게 되면 이게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 거고요. 그동안 평가를 받지 못했지만 마침 어제 월트 디즈니가 네이버 웹툰과 같이 제휴를 해서 같이 이제 사업을 해보자라는 게 처음으로 제휴를 맺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엄청난 이제 성장성을 갖고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도 보면 웹툰 기반의 영화, 웹툰 기반의 뭐 그 드라마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맞아. 저는 국민 성장 편들을 저다 확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가 네이버 웹툰에 대한 그 기대가 낮았고 아까 K-뷰티도 있었죠. K-뷰티 보면 K-뷰티 엄청나거든요. 지금 한국만 잘 모르고 보시면 이름도 잘 모르는 이런 이게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화장품을 벤더사라고 하는데요. 한국의 중소기업의 화장품들을 가져다가 미국의 월마트라든가 뭐 그 미국과 유럽 전 세계 그 이 마트들이 납품한 업체들인데 이런 업체들이 벌써 보면 실리콘2는 벌써 7천억 가까이 이 매출을 내고 있고요. 이게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성장 산업입니다. 희망을 보는 것 같네. 중국이 틱톡을 미국에 팔기로 했다는데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틱톡을 파기로 했다. 이게 이제 트럼프는 특히 또 소셜 미디어를 좋아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너무나도 트위터를 좋아해서 이 트위터 말고 제가 트루스 소셜이라는 자체적 SNS를 만들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틱톡이 이제 뭐 미국 1020 세대가 압도적으로 틱톡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근데 또 개인정보 이슈도 있고 틱톡이 또 중독성이 너무 강하다고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당선되자마자 틱톡을 미국에 팔아라라고 해서 압박을 했습니다. 근데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글로벌한 이 소셜 미디어 서비스를 갑자기 팔려고 하니까 팔겠습니까? 말도 안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그 팔기로 했어요. 무려 트럼프 1기 때부터 팔라고 했던 거 5년 만에 지금 이제 팔기로 한 건데 지금 나오는 관측은 이거 자체가 중국이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주는 선물이다. 선물이고 이 틱톡을 다 준 거 아니고 틱톡의 미국 사업 부분을 주고 이걸 주는 대가로 트럼프가 중국을 방문하기로 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원래는 그러니까 시진핑이 미국을 방문하기로 했는데 선물을 주니까 트럼프가 기분이 좋아서 그럼 내가 중국에 가겠다라고 했고
틱톡을 선물로 이제 중국과 미국의 이제 이 관세 협상이 좀 타결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럼 어쨌든 10월 달에는 그 한미 정상회담도 있고 미중 정상회담도 있을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이제 둘 다 12월 30일에 경주에서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당장 다음 APEC이 중국이기 때문에 시진핑은 무조건 올 가능성이 높고 오늘 나온 이야기는 트럼프 오기로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둘 다 경주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경상북도 경주가 우리 한번 새로운 세계적인 외교의 무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근데 이제 찰리 커크라는 분이 피살 이후에 미국의 이 소위 메카시즘이 부활하고 아니냐 맞습니다. 이런 우려들이 메카시즘이라는 있는데 게 기억하시면 1960년대 이게 공산주의 탄압의 그런 이제 이 사상 탄압의 열풍이었잖아요. 근데 이 찰리 커크가 지난주에 이제 총을 맞아 죽고 트럼프가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자판의 특권을 색출하겠다, 파괴하겠다라는 말을 했고 놀랍게도 제이디 벤스가 이 찰리 커크가 진행하던 팟캐스트에 출연해가지고 찰리 커크 쇼에 출연해서 찰리 이름으로 테러 네트워크를 뿌려붓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오늘 나온 이야기는 이게 이제 이 로빈슨이 이제 그 살해범이 너무나도 이 극우적인 그게 대한 반발이 컸다라고 해서 이제 내부적 반발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암살범이 급진 자판은 아니고 이게 이제 조직적인 네트워크가 발견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과연 그렇게 좌파에 대한 공격으로 갈 수 있느냐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 극단주의로 치닫는 배경에 이 소셜 미디어의 책임론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바이든 때는 소셜 미디어의 책임론이 많이 있어가지고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자체적으로 팩트 체크도 하고 또 당시 기억하시겠지만 당시에는 일론 머스크가 인수하기 전에 트위터가 트럼프의 계정을 차단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 같은 것들을 이제 아예 필터링을 해가지고 트위터 노출되지 않도록 했는데 그걸 이제 일론 머스크가 사고 일론 머스크와 이제 트럼프 가까워지면서 트위터 완전히 보수와 음모론 온상이 됐죠. 그러면서 트럼프 2기 집권 이후에 페이스북이 아예 팩트 체크 프로그램을 아예 중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와 이번 주 상황을 보면 다들 보셨겠지만 보신 분들 많겠지만 찰리 커크가 총을 맞아서 피가 튀기는 그 장면을 그대로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돌아다닙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것들은 다 소셜미디어에서 필터링을 하고 너무나 극단적이고 너무 충격적이고 이게 또 다른 사람들 분노를 일으키는 장면이잖아요. 이걸 필터를 했을 텐데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트위터가 X가 어제 공개한 거 보면 지난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우리 트위터 창업 이후에 X 창업 이후에 사상체도 조회수를 기록했다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런 이제 사람이 총을 맞고 피가 터지는 장면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고 이거 돈을 벌고 있고 사람들이 분노를 부추기면서 돈을 벌고 있는데 어제 이제 애틀랜틱 카운슬 디지털 포렌식 연구소의 그레이엄 브루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퇴보했다. 콘텐츠라는 건 여러 플랫폼에 걸쳐서 집합적으로 존재하는데 이런 유해한 콘텐츠들,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콘텐츠를 X든 트루스 소셜이든 어디를 내보내고 이거 우리가 스스로 규제하거나 우리가 이걸 경계하지 않으면 바이러스처럼 퍼져서 분노가 폭발할 텐데 지금 미국은 다들 그런 얘기 합니다. 1930년대 나치즘이 창궐할 때처럼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갈등하고 분열하고 분노하고 그다음에 서로에 대한 이 음모론을 퍼뜨리는 그런 상황이 증폭되고 있다.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과거에 테드에서 본 건데요. 이집트 그 혁명을 이끈 네. 와엘 고님이라는 와엘 사람이 고님,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집트 혁명에서 SNS를 통해 사람들을 결집시키는 데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후 SNS가 분열과 증오의 도구가 됐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진정한 변화를 이끄는 소셜 미디어를 만들어 볼 생각이다. 그래서 네. 와일곤이면 실패했죠 아마도.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이집트 혁명을 이끌었던 게 당시 트위터였는데 트위터는 지금 X가 됐고 X는 조만장자인 일론 머스크가 인수를 했고 일론 머스크는 또 이 트럼프와 짝짝꿍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초특급 빅테크들이 모두가 다 세금을 빼돌리고
그다음에 기후에다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특히 이렇게 분노와 이 음모론의 온상이 돼서 이걸 가지고 사람들 부추기면서 돈을 벌고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아까 그 이집트 와일 고님처럼 우리가 대안적인 플랫폼 없는 상황. 물론 한국은 아직 뭐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네이버 다음이라든가 이정환 대표님하고 저하고 그런 새로운 SNS를 만들어 가능할까 싶습니다만 매우 어렵지만 네. 아무튼 한국만 그래도 그 글로벌 빅테크에서 좀 자유로운 안전지대가 있다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의 SNS 이 분열의 언어보다는 새로운 희망의 언어를 만드는 우리 절제된 그리고 공동체의 언어의 온도가 있는 그런 우리 SNS 방송을 같이 해보시죠. 네. 오늘 여기까지 이정환 우리 대표님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